정말로 이 아이는 사랑이 고팠던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어제 그 두 의붓 아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첫째 의붓 아들을 숨지게 만들었던 계부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 아이들이 2017년 3월부터 그리고 지난달 30일까지 보육원 생활을 하면서의 이야기를 이 수녀님이 전해왔는데요. 아이고, 네. 예,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처음 봤을 때 이 아이들이 밤늦게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녀님이 처음 봤을 때 얼핏 보기에도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더라. 그리고 지속해서 학대와 폭행에 노출된 흔적이 있었다고 두 형제를 기억했습니다. 네, 특히 첫째 아들의 상태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체 발달도 또래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서 보육원에서 상담 치료와 심리 검사를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폭행을 심하게 당했으면 처음에 그 보육원에 들어온 날, 입원한 날, 수녀님이 얼핏 보기에도 이 아이가 정말 심하게 맞으면서 자랐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이 아이들 보육원에서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보육원을 생활을 했는데 물론 보육원은 낯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가 좀 사교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수녀님한테 수녀님 저 사랑해요? 물어보고 저는 수녀님 사랑해요. 이렇게 아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녀님이 꼭 안아줄 정도. 그러니까 그 환경에 힘들더라도 적응을 해서 잘 적응해서 이끌어가고 또 본인이 동생도 있는데 어떻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거기 적응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얼마나 사랑에 고팠을까요? 수녀님 볼 때마다 수녀님 나 사랑해요? 나는 수녀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면 수녀님이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 아마 참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답 대신 수녀님이 꼭 안아주면 이 아이는 그렇게 행복해 했답니다. 김동철 원장님. 마음이 너무 아픈 사건이고요. 이제 사랑해요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제 애정에 대한 확인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 어른만 보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확인하고 네. 본인도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주는 것인데 이게 만약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네. 수녀님 사랑해요 이 말 자체가 네. 정말 불신과 의심에 정말 사랑할까라고 네. 하는 퀘션이 이제 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른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금 김은배 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게 네. 사실은 이런 지속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로 왔기 때문에 네. 현재의 이제 사실 불안이 과거에 네. 대한 불안도 있었지만 네.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네. 뭐 신체적인 문제, 뭐 발달에 대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삶에서 계부한테 폭행을 당했던 이 아이들, 그럼 강성신 변호사님 보육원에 있는 동안은 그런 폭력으로부터의 공포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었나요?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 2017년에 보면은 이 계부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2018년에 그 비슷한 혐의로 이제 아내분도 네. 이렇게 방임죄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지만 네. 결국에는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 보육원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은 찾아갔고 이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분이 찾아갈 때마다 쫓아간 거예요. 네. 따라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금지된 상태의 그 명령을 어기고서 보육원에 찾아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상태인데 그리고 통신도 할 수 없는 그 금지 상태인데도 그걸 어기고 버젓이 보육원을 찾아가서 아이를 봤으니 아이들이 다시 오들오들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방글 변호사님, 이 계부란 사람이 보육원에 가서 그냥 온순히 아이들 보러 간 게 아니라면서요. 우선
지금 저 계부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접근 금지 명령, 아마 피해자 보호 명령 내용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네.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내려진 상태인데도 찾아갔거든요. 이거 처벌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데 네. 이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녀원 측에서는 보육원을 찾아오니까 거기서는 너 오면 안 되지 않느냐, 오지 말아라, 경찰을 부를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아하. 실제로 경찰도 출동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 이 계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육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우선 있겠죠. 경찰이 아마 출동이 됐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이런 트집도 잤습니다. 애들 신체 발달이 늦는데 이거 보육원에서 잘 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보육원에 책임이 있다. 네. 내가 치료비를 청구하겠다 이러면서 거의 억지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저 계부라는 사람이 제가 그런 거 사람이라고 하고 있네요. 저 계부가 사람입니까? 저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도 수녀님들한테 트집을 잡아요? 자신의 폭행 때문에 애들의 발달이 늦어진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수녀님들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보육원 수녀님들은 그러면 임방글 변호사님, 이 사람이 폭력성이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수녀님들도 아셨겠죠. 지금 이 사람의 행태가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찾아오면 안 되는데 찾아오고, 와서 오히려 이 수녀님들에게 뭐 이런 행패식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폭력성은 충분히 짐작을 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결국에는 이 수녀님들이 아이들을 계부에게 돌려줄 수밖에, 다시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아하.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에 내려졌는데요. 네. 이 내용 안에 아마 이제 뭐 아동복지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고 뭐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뭐 상담받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데는 무작정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1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무작정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기한이 4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 기간 1년이 지났는데 법정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녀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더 돌보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돌볼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거기다가 계속 이 계부가 와서 데려가겠다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들을 다시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계부라는 사람 보세요. 저 사진 보면 체격이 보세요. 저 팔뚝 보세요. 저 덩치로 저 아이를 어디 정말 5살, 3살 아이들이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25시간 동안 묶어놓고 그것도 둔기로 무자비하게 저 덩치로 창피한 줄 알아요? 국민의 시선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매번 보면 저런 사람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다 가려요. 왜 가려줍니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악마 같은 사람 뭐하러 가려줘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계부라는 사람이 SNS에 올린 영상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는 대체 뭡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게 참 충격적인 게요. 이 계부 이 씨가 본인의 SNS 계정을 갖고 있었고 지난해 10월부터 어떤 비슷한 느낌의 영상을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들이 어떤 거냐면요. 주로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한 유튜버가 만들어낸 영상들이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떠냐면 캐리어 가방에서 발견된 한인 여성 시신, 일본 꽃뱀 살인마, 일본 3대 미제 콜라 독극물 등 국외 사건, 해외 사건은 물론이군요. 이 국내에서는 20년간 미제 이태원 살인 사건, 조두순 사건, 그리고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보성 어부 살인 등 주로 이 살인 사건에 관련된 영상을 지속해서 올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김동철 원장님, 네. 이런 영상 보면서 이 계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소에?
보통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면 저희가 봐도 상당히 이제 끔찍한 영상들인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 사실 폭력성들이 사실 좀 무뎌진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폭력성이 무뎌질 뿐만 아니고 네. 공감 능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타인에 대한 타인에 대한 예를 든다면 뭐 고통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네. 이런 폭력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살인까지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조차 아픔에 대한 공감을 못할 정도 그리고 살인까지 저질렀을 정도니까 이거 상당히 큰 중대한 범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괴부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아세요? 이웃 주민들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괴부라는 사람이 거친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착하대요. 조용하대요. 덤비지도 못하고 착하대요. 그런데 좀 나이 있고 힘 약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막 방송이니까 이 글자는 안 할게요. 거친 욕을 내뱉고 막 위압감을 주고 그런다네요.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괴부의 진짜 모습의 이웃 주민들이 고스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더 비겁한 짓은 또 있습니다. 이 괴부한테는 의붓아들 그 폭행에 시달렸던 의붓아들 5살, 3살 말고요. 자기 친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자기 자신 끔찍하게 아꼈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그 7월 6일 날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네. 그 아들은 태어나기 전에 6월 달에도 보면은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그 자기 아들 사랑해 뭐 이런 내용을 좀 쓰고요. 그다음 저게 이제 태아 초음파 사진인가 봐요. 초음파 사진도 올리고요. 저기 있네, 우리 이쁜 아들 사랑해, 하트. 사랑해.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끔찍하게 한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태어났을 때도 뭐 우리 아기와 같이 하면서 하트 있죠. 사랑 뿅뿅뿅 이걸 네.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소생에 대해서는 저렇게 끔찍하게 했는데 네. 자기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친아들이 아니한테는 그렇게 잔인하게 네. 폭행하는 거 보니까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나 비겁하고 네. 또 잔인한 사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나쁜 괴부는요, 이웃 주민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두 의붓아들 둘은요, 산책조차, 밖에 데리고 나오지조차 않았어요. 그 태어난 깐난쟁이 있죠, 자기 아들, 자기 핏줄. 그 애만 유모차 끌고 산책시키고, 바람 쏘이고, 그 두 의붓아들 둘을 본 주민이 없대요. 밖에 나온 걸. 데리고 나온 걸. 대체 뭐 한 거예요? 엄마는 대체 뭐 한 겁니까? 엄마는 대체.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정말 화딱지가 나요. 그런데 강성신 변호사님. 네. 20대 괴부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죄명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이제 체포 당시에는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을 살펴보니까 막 목검을 휘둘러가지고 이제 둔기를 사용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을 했는데 이게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을 정도로의 행동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 아동학대 치사죄와 살인죄가 어떠한 법정형의 차이가 있느냐? 네. 일단은 전자의 경우에는 뭐 최대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살인죄의 경우에는 이에 나아가 이제 사형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법정형을 떠나서 살인죄로 변경을 한 이유가 일단 양형적인 측면에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임방글 변호사님, 저 마스크와 모자 좀 벗길 수 없어요, 진짜? 그러게요. 저도 정말 저 얼굴이 뻔뻔한 얼굴을 정말 보고 싶은데요. 자기 새끼 귀한 줄 아는 저 뻔뻔한 사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사건은요, 뉴스파이터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행동은 이 괴부가 했지만요,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 전에 그 폭행으로 인해서 한번 재판에 넘겼을 때 소음방망이 처벌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이 가정에 미치지 못한 게 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그래서
우리 제도,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여전히 빈 구멍들이 있습니다. 네. 빈 틈들이. 이번 사건도 역시 그러한데요. 자, 보호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라는 네. 신청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보호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 사람 계부가 와서 아주 온순한 양처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의사를 묻고 싶은데 아이는 또 보육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런 보육원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람 여기 와서 아주 순한 양처럼 행동하네. 다 반성했구나 하고 보호기간 연장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틈이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외국 선진국 같은 사례 보면 어떤 아동학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면은 국가 전 기관이 움직이는 듯한 제가 느낌을 받거든요. 사건을 접해보면은 우리 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고민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이런 말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왔지만 저 아래에 있는 우리 동생들은 제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요,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